안녕하세요. 아마존 FBA 가이드 제이입니다. 아마존 PPC 궁극의 가이드, 아마존 PPC 광고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제가 아마존 셀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PPC 광고들을 운영한 지도 얼추 3년이 된 셈인데 그런데 사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저에게 명확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PPC 광고였어요. 아마 많은 아마존 셀러분들께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계실 텐데, 아마존 PPC 광고 캠페인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베스트인가?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도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PPC였습니다. 그때마다 좀 댓글로 답변은 드리지만 아무래도 PPC라는 것이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댓글로 이제 짧은 답변으로 모든 그림을 이제 그려드리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항상 PPC에 대한 것을 꼭 한번 다뤄야겠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좀 미루고 있었어요. 왜냐면 PPC라는 게 조금 다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바로 이 영상으로 좀 종결을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간 유료와 무료를 막론하고 다양한 아마존 구루 그리고 PPC 구루의 이제 PPC 운영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배운 것을 적용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또 이제 방법을 많이 바꿔보기도 했는데요. 그 모든 것을 토대로 그리고 또 저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마존 PPC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두 번째, 바로 적용 가능한 최고의 PPC 캠페인 구조. 이 PPC 캠페인 구조를 제가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의 PPC 캠페인에 적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고 난 이후에 좀 PPC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원리를 좀 알게 되실 테니까 개인에 맞게 조금씩 바꾸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PPC 광고 최적화와 자동화 방법. PPC 광고 최적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런 최적화를 어떻게 자동화를 할 수 있는지, 이제 한번 셋업하고 나서 거의 다시는 터치할 필요 없을 정도로 자동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료입니다. 유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처음 이제 시작하는 셀러라면, 제품이 뭐 한두 개다 이런 분들이시라면은 처음에는 직접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수동으로 PPC를 운영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나중에 좀 제품의 가짓수가 많아지고 좀 PPC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이 좀 많이 들 때, 그럴 때 이런 자동화 소프트웨어 같은 걸 사용하면은 굉장히 편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평소보다 길고 또 이제 PPC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용어나 개념 설명 같은 부분들도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때론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저의 3년간의 배움과 또 이런 시행착오 경험을 압축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꼭 좋은 정보 얻어가셔서 여러분의 광고에 직접 적용을 해보시고 또 이제 도움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거의 다른 정보 찾아볼 필요 없을 정도로 PPC에 대한 이해가 생기실 것이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상 마지막에 저의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PPT 슬라이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이제 잘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PPC 기초 다지기.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PPC 운영을 하는 목적을 알아야겠죠? 수익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것도 장기적인 수익. 조금 뒤에 왜 장기적인 수익이라고 말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PPC란 무엇일까요? PPC는 페이퍼클릭의 약자입니다. 클릭당 광고비를 지불하는 광고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 클릭당 지불이라는 것은 아마존 내에서의 광고는 입찰 방식입니다. 옥션처럼 이제 다른 셀러들과 경쟁을 하는 경매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다른 셀러보다 더 높은 광고료를 지불할수록
더욱 검색어 상위권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노출이 된다고 해서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 실제로 그 광고를 클릭해서 내 제품에 들어올 때만, 내 제품의 리스팅을 볼 때만 광고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신문이나 잡지 광고처럼 고정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또 합리적이죠. 그리고 또 데이터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PPC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이 영상에서 PPC 또는 아마존 PPC라고 하면 아마존 플랫폼 내에서의 광고 일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아마존 셀러들 사이에서 흔히 이제 통용되는 의미이기 때문이고요. 그렇지만 PPC가 아마존만의 광고 형태는 아닙니다. 온라인 광고 전반에서 이런 구글 PPC 등 이런 클릭당 광고 지불의 광고 형태는 흔한 편이고요. 또 예외적으로 PPC가 아닌 형태의 아마존 광고도 있습니다. 노출에 따라서 이제 지불하는 그런 광고도 있는데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99%의 아마존 광고는 PPC 형태이고요. 이 영상에서 PPC, 아마존 PPC라고 하면은 그냥 아마존 플랫폼 내의 광고 일반을 의미한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PPC 광고의 예시를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이제 워터보틀이라는 키워드를 아마존닷컴에서 검색했을 때 이제 제일 상단에 나오는 결과를 제가 캡처를 한 것인데요. 스폰서 리스팅과 오가닉 리스팅의 차이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상단에 있는 이 리스팅들 보시면은 여기 작게 스폰서라고 이제 표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리스팅들이 바로 PPC 광고, 즉 스폰서 리스팅입니다. 이 제품들은 이 워터보틀 키워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 입찰을 한 제품들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노출되는 것에 대한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객인 제가 이 제품을 클릭을 해서 들어갔을 때 그때 이 셀러가 제시한 입찰가에 대한 그 클릭에 대한 지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제품들, 여기 스폰서 표시가 없는 제품들은 오가닉 리스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품들은 이 워터보틀 키워드 검색 결과에 대해서 아마존 알고리즘에 의해 자연스럽게 상위에 랭킹된 리스팅입니다. 뭐 판매량이나 아니면 뭐 관련성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존 알고리즘이 파악을 해서 판매량이 큰 관련이 있고요, 랭킹을 시켜준 것이고, 이 리스팅은 클릭을 한다고 해서 어떠한 지출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결국 이제 이것이죠. 이 검색어 상위에 노출이 되면은 뭐 클릭에 대한 그런 광고비 지출을 할 필요 없이 이제 계속해서 일반 고객들에게 노출이 되고 계속해서 판매를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상위에 노출된다고 해서 이제 광고를 바로 끄거나 할 필요는 없고, 이거는 이거대로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자, 방금 광고는 이제 키워드를 타겟한 광고의 예시였고요. 키워드뿐 아닌 제품을 타겟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본 이제 리스팅 중에 하나를 클릭했을 때 그 리스팅 안에서 이제 관련된 제품으로 소개되는 이제 제품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또 작게 스폰서라고 표시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이것들은 키워드를 타겟한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타겟한 PPC 광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에 어느 하나 리스팅을 제가 클릭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제품은 저의 클릭에 대한 광고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자, PPC 광고를 왜 해야 하는가? 아마존 PPC는 앞으로도 거의 필수로 이용해야 할 광고일 것입니다. 설령 다른 마케팅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면 아마존 플랫폼 내에 있는 아마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이기 때문인데요. 아마존은 일단 쇼핑을 하러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미 살 마음의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외부 광고보다 구매 전환율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 가장 지속 가능한 광고이다. 아마존은 앞으로도 더욱 PPC 이용을 장려할 것입니다. 아마존 PPC는 아마존의 수익이니까 당연하죠. 다른 어떤 마케팅 채널보다 아마존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고 또 앞으로도 없어질 일 없는 그러한 광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추적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요즘에는 이제 외부 광고, 구글 광고나 뭐 레딧 광고, 뭐 핀트레스트 이런 외부 광고도 조금씩 활용을 하는 추세인데, 그런 외부 광고의 데이터도 이제 추적을 할 수 있는 attribution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이제 아마존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직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케팅 채널보다 가장 직접적인 데이터 추적이 가능하고요. 아마존 플랫폼 내에서 아마존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활용하기가 좋고, 가장 분석을 하고 또 그것을 내 광고를 최적화하고 이제 더 좋게 함에 있어서 가장 활용을 하기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PPC의 목적이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PPC가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를 고객 눈앞에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고객이 광고를 클릭해서 그 제품을 사면 이제 수익이 되는 건데, 내가 지출하는 광고비 대비 그 수익이 높으면은 수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또 즉각적인 수익입니다. 두 번째는 광고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아까 본 이제 오가닉 리스팅처럼 제품의 오가닉 랭킹이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PPC 광고를 통해서 구매 전환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해서 관련 키워드 또는 관련 제품의 관련성이 높다고 아마존의 알고리즘이 판단을 해서 이제 랭킹을 서서히 올려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품의 오가닉 랭킹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 보니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상위에 노출이 되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이제 매출 상승의 효과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간접적 그리고 중장기적인 수익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수익을 계산하는 법. 자, 먼저 제품의 마진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상의 예시 제품으로 이 곰돌이를 준비했고요. 이 곰돌이 가격을 저희가 10불로 산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도매로 구매한 단가는 3불이고요. 그리고 배송비가 이제 유닛당 1불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저희가 FBA를 이용하니까 수수료를 떼가는 부분이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총 이제 expense라고 보면은 10불에서 3불, 1불, 2불 빼면은 이 곰돌이 하나를 팔 때 내 순이익은 4불이 되겠죠. 마진율은 40%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단순화한 예시고요. 실제로 이제 제품의 마진을 더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아마존 레베뉴 칼큘레이터라는 걸 이용하면 되는데요. 구글에 이렇게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존에 팔고 있는 제품에 이런 에이슨이라고 하는 코드를 입력하면은 이건 아마존이 직접 제공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FBA fee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 배송비와 이제 유닛 단가가 얼마가 될지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마존에 없는 제품, 여러분이 이제 새로 런칭하는 제품에 대한 그런 것을 알고 싶으시면요, 그냥 아마존에 있는 최대한 이제 비슷한 제품 그리고 뭐 비슷한 크기, 무게 이런 거를 선정을 해서 입력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다시 아까의 예시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곰돌이 제품 한 개 마진은 4불이었죠. 만약에 이 곰돌이 한 개를 파는데 광고비로 4불을 지출했다면은 바로 본전이 되겠죠.
break-even point. 이 곰돌이 한 개를 팔 때, 즉 4불 이하의 광고비를 지출했다면 그 광고는 수익성이 있는 광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A코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고요. Advertising Cost of Sales의 약자입니다. 매출에 대한 광고 비용인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광고비 지출 나누기 이제 총 광고 매출액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광고비로 4불을 지출하고 한 개를 팔아서 총 10불의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A코스는 이 공식에 의해 40%가 되겠죠. 자, 여기서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즉, 돌아가야겠네요. 즉, 수익성 있는 광고 캠페인은 A코스가 내 제품의 마진율보다 같거나 낮을 때 바로 수익성이 있는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A코스가 마진보다 낮으면 수익성 있는 광고인 건 알겠는데 마진이 같으면은 결국 재고만 없어지는 거니까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아마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재고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 하지만 우선 이제 이 영상에서는 재고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가정하고, 재고는 항상 이렇게 잘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순전히 광고의 수익성만 따져봤을 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광고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면 오가닉 키워드 랭킹이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접적, 중장기적 매출 상승 효과가 있고요. 이것 이외에도 PPC 광고는 이제 광고를 통한 직접적인 매출뿐 아니라 전체 매출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광고 클릭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 광고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거 아까도 봤던 그거네 뭐 하면서 클릭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좀 그런 좀 노출이 많이 되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전까지는 이득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A코스 이외에 이제 토탈을 붙여서 타코스라고 하는 지표도 있어요. 즉 광고에 의한 매출뿐 아니라 내 이제 그 전체 매출에 대한 광고비 지출인데요. 이거는 아마존 셀러 센트럴 대시보드에서 제공하진 않고요. 이제 헬륨10 같은 걸 이용하면은 거기서 이제 따로 제공을 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런 지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뭐 A코스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A코스가 낮을수록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A코스가 너무 낮다면 광고 노출이 너무 적게 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곰돌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 이 곰돌이 광고비를 1불을 지출하고 곰돌이를 2개 팔아서 이제 매출액이 20불이다. 그러면은 1 나누기 20 해서 5% A코스가 나오겠죠. 만약에 광고비를 3불을 지출하고 3개를 팔아서 매출액이 30%가 나왔다. 그러면은 10% A코스. 이 경우 후자가 A코스가 더 높죠.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아까 그 순이익에서 광고비를 뺀, 즉 이거는 순이익이 8불 빼기 1이니까 7불이고 이거는 12불 빼기 3불 하면은 9불이죠. A코스는 전자가 낮지만 광고비를 포함한 순이익은 이제 후자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후자가 더 이득인 것이죠. 그래서 A코스가 낮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요. 좀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A코스 레벨은 그럼 얼마나 되냐? 이거는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마진율을 아까처럼 40%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한 15%에서 35% 정도의 A코스면 좋은 A코스 레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또 개인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진율 40%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이제 제품 리서치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은 제가 마진은 최소 30% 이상인 제품을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마진율이 30%도 안 나온다 하면은 별로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마진율은 꼭 30%가 넘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고요. 마진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현실적으로 다른 이제 셀러들과의 경쟁이 있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레벨은 30에서 한 50%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50%면 좋은 마진이고요. 40%면은 괜찮다. 자, PPC 최적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그 PPC 비드 이제 입찰을 한다고 했잖아요. 입찰을 한번 하고 이제 쭉 그대로 가면 좋을 텐데 마켓은 계속 변동합니다. 새로운 셀러가 유입되고 또 어떤 특정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나 수요가 변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키워드의 이런 수요가 이제 시기에 따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이러면서 있던 셀러가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마켓은 계속 변동을 하죠. 그래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이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동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PPC에 대해서 말을 하기 위해 반드시 또 이제 알아야 될 게 구매 전환율이라는 개념인데요. 영어로 일반적으로 이제 conversion rate이라고 하고 아마존 이제 비즈니스 리포트에 들어가면은 unit session percentage라고 나오는 지표인데 쉽게 말해서 총 10번의 제품 클릭 중 3번의 구매가 일어났다면 구매 전환율은 30%입니다. 즉 이제 들어온 것에 대비해서 실제로 구매가 얼마나 일어났는가를 보는 지표이고요. 이 30%라고 하는 게 다른 이제 아마존 셀러가 아닌 분들께 말을 하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수치거든요. 근데 실제로 30%가 상당히 흔한 수치입니다. 아마존은 쇼핑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매우 높은 편이고요. 일반적인 이제 좋은 리스팅이라면, 최적화가 된 리스팅이라면은 뭐 10%에서 30%의 전환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제품 같은 경우는 60% 이상도 흔한 편입니다. 베스트셀러 배지가 달려있는 것이라면 그건 들어오면 산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제 베스트셀러 제품이 좀 많이 상위에 랭크되고 이랬을 때는 60, 70% 이제 컨버전이 나오고는 했습니다. 사족이지만 이제 PPC 캠페인 운영의 큰 그림을 알려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PPC를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막 지표도 많고 막 숫자 많고 뭐 캠페인도 많고 이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크게 보자면은 정말 딱 두 가지입니다. 좋은 타겟을 발굴하는 것, 구매 전환율이 높은, 즉 이제 키워드라면은 내 제품과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 또는 내 제품과 관련성이 높은 다른 경쟁 제품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반대로 전환율이 낮은 그런 타겟들은 점차 제외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 최적화입니다. A코스가 타겟 레벨보다 높으면 입찰가를 낮춰서 A코스를 타겟 레벨만큼 이제 낮추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레벨보다 너무 낮으면 반대로 입찰가를 높여서 광고가 더욱 노출되도록 해서 더욱 이제 많은 이제 판매를 노리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는 것인데,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입니다. 좋은 타겟을 발굴하고 좋지 않은 타겟은 제외해 나가고, 그리고 수익을 최적화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PPC 캠페인 운영의 큰 그림입니다. 이러한 이제 좀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이걸 왜 하는지,
좀 그런 것이 명료하니까 좀 더 이해가 쉬워지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PPC의 이제 기초 개념과 용어 같은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까지 내용으로 이제 좀 PPC가 어떤 것인지, 큰 그림은 무엇인지는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마존 PPC 캠페인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폰서 프로덕트, 스폰서 브랜드, 스폰서 디스플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PPT에서는 스폰서 프로덕트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제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련 키워드와 제품을 타겟하는 그런 광고 캠페인이고요. 이거는 이제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된 셀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고인데 이제 아마존 스토어를 광고할 수도 있고 제품의 이제 컬렉션을 광고할 수도 있고 동영상을 광고할 수도 있고 스폰서 디스플레이는 제품 타겟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아마존 안팎에서 이런 아마존이 아닌 이제 다른 이제 인터넷 다른 데를 보고 있을 때 그런 데도 이제 광고를 하는 그런 건데 스폰서 프로덕트만 이 영상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이유는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캠페인 종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PPC가 안 그래도 지금 스폰서 프로덕트만 다뤄도 굉장히 다룰 내용이 많은데 다른 것까지 다루면은 상대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는 좀 관련성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스폰서 디스플레이는 처음부터 이용해도 됩니다만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정보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읽는 거고요. 세 번째는 스폰서 프로덕트를 이해하면 나머지 두 개는 쉽습니다. 오늘 이제 스폰서 프로덕트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나머지 두 개를 직접 보시면요, 아 이건 이런 거구나, 훨씬 스폰서 프로덕트보다 쉬운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것만 다루도록 할 거고요. 자, 캠페인 생성 따라하기.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만 보면은 좀 이제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오토 캠페인을 하나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캠페인 생성 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스폰서 프로덕트랑 스폰서 브랜드, 스폰서 디스플레이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캠페인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물론 이 스폰서 프로덕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은 예시로 오토 캠페인을 하나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캠페인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그리고 또 어떻게 구조하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일단 쭉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티뉴를 클릭을 하면요, 이제 뉴 캠페인 이제 생성 페이지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캠페인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캠페인을 담는 폴더 같은 겁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언제 시작할지 오늘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캠페인을 언제 마감할지 그리고 하루 예산은 이 캠페인에 대한 하루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타겟팅을 이제 자동으로 할지 수동으로 할지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는 이제 세팅 섹션이 있는데 캠페인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아무렇게나 설정을 해도 되지만 보통 이제 검색의 편의성이나 알아보기 쉽기 위해서 좀 구조화를 하는 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제품의 이름을 쓰시고요. 지금은 아까 저희 곰돌이를 판다고 가정하고 베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할 건데 이 이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나중에 또 프레젠테이션에서 다룰 거니까 지금은 이제 설명을 드려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SP는 스폰서 프로덕트라는 뜻이고요.
이제 이거는 자동 타겟팅인지 수동 타겟팅인지, 그리고 키워드 타겟인지 제품 타겟인지, 그리고 실제 타겟팅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 이름인데,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이 캠페인에 대해서 내가 최대치로 허용하는 하루 예산입니다. 지금은 100불이라고 입력을 했는데요. 100불을 입력했다고 해서 하루에 100불을 다 쓰게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비딩 설정을 너무 높게 하면은 이것을 다 쓸 수도 있겠지만, 적당한 비드를 설정한 경우에는 이 예산을 다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설정하는 예산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타겟팅과 수동 타겟팅이 있는데, 자동 타겟팅은 아마존에게 관련 키워드나 관련 제품을 자동으로 타겟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매뉴얼은 저희가 직접 지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오토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동과 수동 중에 뭐가 좋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캠페인 비딩 스트래티지, 이거는 다이나믹 비즈가 있고 픽스 비즈가 있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다이나믹 비즈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자동으로 비드를 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운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 전환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에 비딩을 점차 낮추는 것을 허용을 하는 거고요. 업앤다운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이제 비딩을 올리는 것까지 허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요. 저는 픽스 비즈만을 사용합니다. 픽스 비즈로 하면은 아마존에게 비드를 자동으로 이제 조정할 권한을 주지 않고 내가 직접 수정을 하겠다는 거죠. 다이나믹 비즈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아마존이 자동으로 변경하는 비드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정 비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고정 비딩을 사용하고, 저희가 직접 비딩을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3자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 Adjust Bids by Placement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설정한 비딩에 대해서 검색어 최상단에 노출될 확률이 있을 경우에 최대 900%까지 비드의 향상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프로덕트 페이지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프로덕트 타겟팅에서 상위에 노출이 될 확률이 있을 경우 최대 예를 들어서 100%까지 비딩을 향상시켜라. 예를 들어서 내가 설정한 비딩이 0.75불이라면 이 검색 상위에 노출될 경우에 1.5불까지는 허용한다, 이런 것이죠. 이거는 처음에 이제 좀 제품을 런칭하고 나서 내가 PPC를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걸 좀 높게 설정을 하셔도 되는데요. 나중에 좀 PPC의 최적화를 이제 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오차 범위가, 내가 설정한 비딩과 이것에 의한 오차 범위가 너무 크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0%, 많으면 15%까지는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에 의한 오차 범위가 너무 커버리면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나 헷갈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딩의 조정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직접 비딩을 조정하고 이것에 대한 오차는 크지 않도록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dd 그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dd 그룹이라는 것은 캠페인 내에서 이제 몇 개의 그룹을 나누어서 add 그룹에 따라서 다르게 비드 설정을 한다든지 다르게 타겟을 설정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dd 그룹을 여러 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그룹의 이름은
저희의 타깃 그룹인 클로즈 루즈로 할 거고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어떤 제품을 광고할 것인지, 여기에서 저희 제품 중에 이렇게 애드를 클릭하면요, 이 제품들을 광고해라, 이 캠페인에서 광고할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한 개의 캠페인에는 한 개의 SKU만을 광고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여러가지 색깔 패턴이 있다든지 여러가지 사이즈가 있다든지 그런 바리에이션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여러 제품을 타겟할 수도 있는데, 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한 개 캠페인에는 가장 잘 팔리는 한 개의 SKU만을 타겟을 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스크롤 내려보시면 이렇게 비딩을 설정할 수 있는 섹션이 나옵니다. 지금 0.75불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이 캠페인에 대해 제안하는 비딩은 1.02불입니다. 이것은 아마존이 제안하는 레인지고요. 한 0.85불에서 1.86불 정도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레인지보다 적게 설정을 해도 되고요. 이 레인지보다 높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불. 제가 제안하는 것은 처음 캠페인을 런칭하실 때는요, 이 아마존의 서제스션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좀 낮게 설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이 서제스션을 사용했다가, 이 아마존이 제안하는 비딩을 사용했다가 생각 외로 큰 지출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낮게 안전하게 시작을 하시고, 광고 노출이 너무 적게 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비딩을 점차 올림으로써 직접 그렇게 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Set Biz by Targeting Group, 이거는 내가 타겟하는 그룹에 따라서 비딩 설정을 달리 하라는 것인데, 자, 이 아마존의 그 오토 타겟팅의 경우에는 이렇게 4가지 타겟팅 그룹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아까 캠페인과 애드그룹 이름을 클로스랑 루스로 했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 2가지만 타겟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ubstitutes랑 complements를 끄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이 close match 비딩을 따로, 이제 loose match와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는 나중에 PPT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Launch to other marketplaces, 이거는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이거를 켜시면 지금 이 캠페인을 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 캐나다에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캠페인을 자동으로 캐나다 마켓플레이스에도 런칭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게 좀 최근에 생긴 것이라서 저도 아직 사용을 해보진 않았는데 앞으로는 사용을 하면은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거티브 키워드 타겟팅, 이거는 이 키워드를 타겟하지 말아라 라고 아마존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PPT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exact가 뭐고 네거티브 phrase가 뭔지, 이거는 마찬가지로 특정 제품을 타겟하지 말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지정을 하지 않고 바로 런치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캠페인의 생성이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오토 캠페인 하나 런칭하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렸고요. 나중에 뭐 매뉴얼 캠페인을 런칭하고 싶다면 매뉴얼을 선택하시면 되고, 자세히 어떻게 캠페인을 설정하고 구조할 것인지는 PPT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에딧 캠페인으로 들어가서 방금 런칭한 캠페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캠페인의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아까 세팅한 이런 것들을 지금 좀 느리게 뜨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차후에 런칭한 이후에 수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캠페인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지표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표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는 조금 있다가 PPT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에 대한 이해. 아까 지표에 대해서 잠깐 보았죠.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한 번에 보기 편하시라고. 스펜드는 이제 광고비 지출이고요. 임프레션은 이제 광고가 노출된 횟수. 그래서 이거는 클릭을 하지 않아도 이제 그 광고를 지나쳐서 보기만 했으면은 이제 임프레션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큰 편이고요. 클릭은 광고 클릭 횟수, 그리고 cost per click은 CPC라고 하는데 평균 클릭당 광고비 지출, 즉 총 지출을 클릭 횟수로 나눈 그런 것이 CPC입니다. 그리고 click through rate, 이거는 CTR이라고 하는데요. 노출 횟수 대비 클릭률, 즉 총 이제 임프레션에 대해 몇 번 클릭이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세일즈는 광고 클릭에 의해 발생한 광고 매출이고요. orders는 이제 주문 수량입니다. 매출은 이제 금액이라면 이거는 몇 개를 주문했는지. 그리고 ACOS는 많이 말씀드렸죠. 광고 매출에 대한 광고비 지출. 그리고 Return on Ad Spend, 이거는 ACOS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Spend 나누기 Sales고 이건 Sales 나누기 Spend. 즉 이제 ACOS가 낮으면 이제 Return은 더 크겠죠. 자, 이런 거를 이해하고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제 아마존 어드버타이징 대시보드인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스펜을 클릭으로 나누면 이 CPC가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클릭을 임프레션으로 나누면 CTR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제 스펜이랑 세일즈 하면은 ACOS가 나오고 ROAS가 나오고 뭐 이런 겁니다. 자, 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PPC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효과적으로 PPC 캠페인을 구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타겟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타겟팅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토매틱하고 매뉴얼, 이렇게 자동 타겟팅하고 수동 타겟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퍼온 건데 제가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 캠페인과 수동 캠페인 안에서 타겟팅 종류를 또 키워드 타겟팅, 제품 타겟팅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타겟팅은 관련 검색어를 타겟하는 방식이고요. 제품 타겟팅은 관련 제품을 타겟하는 방식입니다. 자, 먼저 자동 타겟팅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캠페인의 역할은요, 더 넓은 전반적인 타겟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수익성이 있는 키워드 또는 제품 타겟을 찾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뉴얼은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키워드나 제품 타겟을 지정할 수 있는 반면에 자동은 아마존이 자동으로 자기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쫙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키워드도 타겟하기 때문에 캠페인 자체의 수익성은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익성이 있는 키워드 또는 제품 타겟을 찾아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 타겟팅 캠페인은 리서치 캠페인의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PPC의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좋은 타겟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 타겟을 발굴하는 리서치 캠페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동 캠페인의 이제 키워드 그리고 제품 타겟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아까 이제 PPC 생성을 하면서 알아본 제가 이 두 개는 제가 임의로 껐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 키워드 타겟과 제품 타겟을 분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크로스 매치는 제품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키워드, 그리고 루즈 매치는 제품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키워드까지 포함을 한 그런 타겟이고요. substitute은 대체품. 예를 들어서 내가 테니스 라켓을 산다. 어떤 테니스 라켓을 클릭했는데 다른 브랜드의 라켓을 이제 광고로 보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substitute, 즉 대체품인 것이고요. 컴플리먼트는 보완품입니다. 어떤 제품 하나를 살 때 주로 같이 사는 제품 있죠? 즉 이제 테니스 라켓이라면 이거 살 때 테니스 볼도 같이 사는 사람이 많을 거잖아요. 이런 것이 컴플리먼트인데 이런 보완품을 타겟하는 것이 바로 컴플리먼트입니다. 자, 다음은 수동 타겟팅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동 캠페인의 이제 키워드 타겟팅을 볼 건데요. 이제 매치 타입스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너 긴장하지 마시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브로드 매치가 제일 넓고 그 다음 phrase, 그 다음 exact인 것을 볼 수 있죠. 이 세 가지 매치 타입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브로드 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로드 매치는 내가 타겟한 키워드, 매뉴얼 캠페인은 이제 내가 직접 키워드 타겟을 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키워드 뿐만 아니라 그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 즉 유의어 같은 것까지 타겟을 하는 것입니다. 또 키워드 순서가 무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브로드 매치에서 타겟한 게 이제 green shirt이라고 해봅시다. 이 green shirt만 타겟하는 게 아니고 브로드 매치로 타겟할 때는 green t-shirt까지도 타겟을 합니다. 이 green shirt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단어도 아닌데 이제 키워드 순서가 무관하고 또 이제 연관 키워드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이 키워드로 검색한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뒤에 뭐가 붙어도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더 많은 광고 노출이 되고 좋은 타겟 키워드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면, 단점은 이제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키워드에도 광고비를 지출할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겠죠. 이걸 보시면은 이제 블랙 셔츠나 그린 폴로버 이런 키워드엔 노출이 되지 않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잘하면은 이제 그린 폴로버 이런 데는 노출이 될 확률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퍼온 이미지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관련성이 낮은 키워드에 조금 광고비가 나갈 수 있다. 다음은 이제 phrase match인데, 이거는 해당 키워드 플러스 해당 키워드를 포함한 추가 키워드, 즉 green shirt 뿐만 아니라 이제 green shirt for kids, cheap green shirt 이런 거에도 노출이 된다, 이런 말이죠. phrase match는 이제 broad match와 다르게 키워드 순서가 정확한 경우에만 노출됩니다. 즉 이거는 다른 단어는 붙어 있지만 green shirt 이 키워드는 붙어 있잖아요. 근데 green kids shirt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뀐 경우에는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exact match인데, 이거는 딱 이 정확한 키워드에만 노출이 됩니다. 이런 키워드에는 phrase나 broad와 다르게 노출이 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exact match도 오타라든지 아니면은 복수형 키워드, 즉 여기 s가 붙어있고 이런 데는 노출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보여준 게 바로 이것인데, 예를 들면 이 가드닝 글러브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브로드 매치는 이 모든 키워드에 다 노출이 된다는 거고요. gardening gloves, green gardening gloves 이런 좀 다른 유의어까지, 가드닝이 아니지만 garden gloves 이런 데에도 노출이 되는 것이고, phrase matc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가 정확한 경우에만
노출이 된다. 뭐 exec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에만 노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스스펠링이라든지 이런 대소문자가 다른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단수형, 복수형 이런 데는 이제 exec 매치라 하더라도 전부 노출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매치 타입스의 역할. 브로드 매치는 더 넓은 키워드를 타겟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동 캠페인처럼 리서치 캠페인의 역할이 강합니다. 반대로 exec 매치는 정확한 키워드를 타겟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의 효과가 좋은, 즉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 키워드를 여기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레이즈 매치는 뭐냐? 이거는 저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이쯤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저와 의견을 달리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이 프레이즈 매치만의 역할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그 브로드 매치가 결국 프레이즈 매치를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히 프레이즈 매치만의 실용성이 있다고는 크게 못 느껴서 제가 나중에 캠페인을 구조할 때 프레이즈 매치는 네거티브를 하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동 캠페인의 제품 타겟팅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타겟팅이 있고요. 이거는 내 제품과 관련 있는 아마존의 제품군 카테고리를 타겟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제품이 칵테일 쉐이커다, 칵테일 쉐이커 셋이다 이러면은 복수에 관련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죠. 칵테일 쉐이커스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바웨어 툴셋스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런 내 제품과 관련된 카테고리들을 타겟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카테고리 타겟팅이고요. 이것은 키워드로 치면은 브로드 매치처럼 넓게 타겟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서치 캠페인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제품, individual products를 타겟할 수가 있는데요. 특정한 제품을 타겟하는 것이고, 이거는 퍼포먼스 캠페인, 즉 이제 구매 전환율이 잘 나오는 이제 제품을 타겟을 하는 그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자, 타겟팅의 종류를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자동 타겟팅 같은 경우에 키워드 타겟팅은 이제 크로스 매치, 어드스 매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타겟팅은 substitute complements. 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 타겟팅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타겟팅은 이렇게 두 가지. 자, 이 정보를 한 번에 다 흡수를 하기가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헷갈리시면은 영상을 다시 와서 보시고 또 실제로 PPC를 만들어 보면서 좀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도 영상 마지막에 드릴 테니까 그런 거 다운 받으셔서 몇 번이고 다시 보시면서 좀 익숙해지시면 나중에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네거티브 타겟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거티브 타겟팅은요, 반대로 특정 키워드나 제품을 타겟하지 않도록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네거티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관련성이 낮아서 수익성이 없는 키워드에 노출되는 경우, 두 번째, 해당 키워드를 다른 캠페인에서 타겟하는 경우 중복 타겟을 방지하기 위해. 나중에 PPC의 이제 캠페인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 리서치 캠페인이 있고 퍼포먼스 캠페인이 있다. 근데 여기서 퍼포먼스 캠페인에서 특정 키워드를 타겟하고 있는데 리서치 캠페인에서도 타겟을 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타겟이 되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쪽 캠페인에서 타겟하고 있다면 한쪽에서는 네거티브를 해서 중복 타겟을 방지를 합니다. 자, 이 네거티브 타겟팅도 매치 타입스가 있습니다. 네거티브 exec 매치는 특정 키워드를 제외하는 거고요. 네거티브 프레이즈 매치는 특정 키워드를 포함한 이제
다른 키워드들까지 제외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exact match랑 phrase match랑 같은 개념인데 그것을 제외하는 라고 보시면 되고요. negative product는 제품 타겟의 경우 특정 제품을 타겟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PPC 캠페인의 구조를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워드 타겟팅의 경우는 이제 오토, 클로즈 매치, 루즈 매치가 바로 리서치 캠페인의 역할을 하고요. 매뉴얼, 브로드 매치가 또 리서치 캠페인의 역할을 합니다. 오토가 이것보다는 좀 더 넓겠죠. 그 다음 매뉴얼 익젝 매치가 퍼포먼스 캠페인의 역할을 합니다. 즉 이거는 구매 전환이 잘 나오는 A 코스를 이제 좀 낮은 A 코스와 함께 더 많은 세일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되겠고요. 제품 타겟팅의 경우 오토, substitute complement가 리서치가 되겠고요. 또 매뉴얼 카테고리가 또한 리서치가 되겠습니다. 또 매뉴얼 individual product, 이것이 특정 제품을 타겟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관련성이 높은 제품들을 타겟하는 캠페인이 바로 이 퍼포먼스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자, PPC 최적화 메커니즘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조를 토대로 첫 번째, 리서치 캠페인들을 통해서 구매 전환이 잘 일어나는 키워드 또는 제품 타겟팅을 잡고 그것을 퍼포먼스 캠페인으로 옮깁니다. 그 옮겨진 타겟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서치 캠페인에서 네거티브 함으로써 중복 타겟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퍼포먼스 캠페인에는 수익성이 좋은 그런 타겟들만 남게 되겠죠.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비딩을 조절하고 목표로 설정한 타겟 A 코스를 유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A 코스가 너무 높으면 비딩을 낮추고 너무 낮으면 비딩을 높이는 식으로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PPC 최적화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가 사용하는 구조인 이 6 캠페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자세한 플레이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 캠페인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포트폴리오 안에 다음 6개의 PPC 캠페인을 생성하는 것인데요. 이제 포트폴리오는 그냥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컴퓨터에 파일을 여러 개 넣을 때 폴더 생성해서 넣잖아요. 그것처럼 아마존에서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캠페인을 담는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품 하나의 폴더에 이 6가지 캠페인을 생성을 하는데요. 이거는 캠페인의 이름을 구조화한 것입니다. 이제 product name이라는 여러분께서 구분할 수 있도록 어떤 제품인지를 약자로 쓰셔도 되고 마음대로 쓰시면 되고요. SP는 sponsor products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스폰서 브랜드 또는 스폰서 디스플레이 이런 캠페인을 런칭을 한다면 그건 SP 또는 S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토 캠페인인지 매뉴얼 캠페인인지 키워드 타겟팅인지 프로덕트 타겟팅인지 그리고 실제로 타겟팅하는 그룹 이 경우 클로즈 매치, 루즈 매치고요. 그건 substitute complements, 이거는 broad match, categories, exact, individual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오토 리서치 캠페인, 매뉴얼 리서치 캠페인, 그리고 이거는 매뉴얼 퍼포먼스 캠페인이 되겠죠.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구조와 정확히 똑같은 그런 6개의 캠페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PPC 이름을 설정하는 거는요, 좀 많은 셀러들이 이용하는 관습적인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나중에 보기 편하고 검색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PPC의 이름을 구조화한 것입니다. 자, 굉장히 글자가 많죠. 디테일한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 넣은 건데 여러분이 나중에 PPC를 실제로 운영을 하실 때 이거를 보고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토 캠페인, 이제 키워드 타겟팅에서 오토 리서치 캠페인이죠. 여기서 A 코스가 좋은 퍼포먼스 키워드 타겟을 찾아냈다면 그것을 이제 브로드 매치로도 옮기고 그리고 익색 매치로도 옮기는 것입니다. 브로드 매치로 옮길 때는 이제 브로드 매치로 타겟을 하고 익색 매치로 옮길 때는 익색 매치로 타겟을 해야겠죠. 그리고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 옮긴 키워드는 여기서 네거티브 프레이즈 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브로드 매치에서도 여기서 찾아내는 퍼포먼스 키워드는 익색 매치로 그것을 이제 퍼포먼스 캠페인을 옮기는 것이고요. 옮겨진 캠페인은 이제 네거티브 익색 매치를 통해서 이 캠페인에서 제외를 해서 중복 타겟을 제외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이 이제 익색 매치, 이제 키워드 퍼포먼스 타겟이 남았는데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리서치한 이미 알고 있는 관련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를 타겟을 합니다. 이 키워드 리서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이 위에 어딘가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키워드 리서치 비디오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위에 리서치 캠페인에서 찾은 키워드들을 추가적으로 이 옮겨져 있겠죠. 그것을 타겟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 이제 지속적인 비드 조정을 통해서 타겟 A 코스를 목표로 최적화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캠페인 내에 타겟 키워드가 너무 많으면은 이제 아마존이 하나의 PPC 캠페인에서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어떤 키워드에만 밀어준다면 다른 키워드는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많은 셀러들이 모르는 부분인데, 그래서 적절히 모든 키워드의 예산 분배가 되도록 추가 캠페인을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품 타겟팅의 경우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이제 원리는 같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 더 매치 타입이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더 단순하죠. 이걸 보시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신제품 런칭 시기에는 이 슬라이드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최적화와는 조금 약간 다른 이야기라서 그런데요. 그래도 PPC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런칭을 처음 이제 새로운 제품을 런칭한 직후, 그때는 방금 말씀드린 6 캠페인을 다 런칭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며칠만은 퍼포먼스 캠페인만을 먼저 생성해서 그것만 운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아마존 알고리즘에게 내 제품과 키워드의 관련성을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함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제품을 새로 런칭했을 때 아마존이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아마존 알고리즘이 잘 모르잖아요. 물론 저희가 타이틀이나 이제 디스크립션 같은데 이런 Search Engine Optimization 같은 키워드를 막 넣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에게 있어서 확실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오토 캠페인을 런칭을 해서 이제 제품을 팔았는데, 오토 캠페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키워드에도 이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관련성이 낮은 키워드에서도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아마존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제품을 그런 좀 관련성이 낮은 키워드와 먼저 연관을 지어버리는 경우들이 좀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리서치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 제품과 아주 관련성 있는 키워드, 아주 관련성 있는 베스트셀러 제품, 그 키워드에 정말 랭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타겟해서 먼저 좀 판매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캠페인을 전부 런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 설명했네요. 그 최적화 구조랑 이제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거는 다 설명이 됐고, 개인적인 룰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개의 캠페인에는 한 개의 SQ만을 광고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룰이라고 한 이유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운영을 해본 경험에 있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 SQ라는 거는 하나의 제품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곰돌이 인형을 파는데 하나의 곰돌이 인형 중에 색깔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노란색, 하얀색, 뭐 검은색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모든 그 바리에이션 하나하나가 한 개의 SQ입니다. 내가 이 곰돌이 인형을 광고할 때 노란 곰인형, 검은 곰인형, 하얀 곰인형을 다 타겟하면요, 일단 광고비 지출이 너무 많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있을 거거든요. 노란 곰인형이 베스트셀러라고 치면은 그 곰인형 한 개만을 넣어서 광고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 개의 캠페인에는 한 개의 애드그룹만 사용합니다. PPC 캠페인 내 하부에 PPC 캠페인 내에 이제 여러 개의 애드그룹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캠페인 안에서 애드그룹에 따라 다르게 키워드를 타겟하고 다르게 비드 설정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용을 안 합니다. 한 개의 캠페인에는 딱 한 개의 애드그룹만 사용해서 캠페인별로 역할을 달게 합니다. 그 이유는 애드그룹을 여러 개 설정하면요, 애드그룹을 여러 개 나눈다고 해서 아마존이 그 버짓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아마존이 어떻게 예산 분배를 하는지 저희는 몰라요. 어떤 데는 예산 투자가 많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데는 좀 적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이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어떤 좀 그런 점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한 개 캠페인에는 그냥 한 개의 애드그룹만 사용을 하고, 캠페인 레벨에서 나눔으로써 이제 저희가 좀 더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너무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 6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 디테일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쪼개가지고 캠페인 수십 개 만들어서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그런 것도 해보니까 너무 따라하기가 복잡하고 너무 지속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너무 맨날 엑셀 보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좀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캠페인 구조를 저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매뉴얼 캠페인의 경우 중복 키워드를 제어할 때는 로우 퍼포먼스라고 해서 네거티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10번 클릭이 발생했는데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키워드는 네거티브 해라. 그 제품은 네거티브 해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만약 11번째 클릭에서 구매 전환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키워드 비드를 낮추세요. 조금씩 계속 낮추는 겁니다. 결국 낮출 만큼 낮아지면은 결국 노출은 안 되고
결국 어차피 돈이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 키워드에서. 그러니까 낮출 만큼 낮춰서 그것을 제외할지언정 네거티브를 하면은 그런 잠재적인 판매를 기회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요. 실제로 아주 낮은 비딩의 키워드 또는 제품에서 구매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매뉴얼 캠페인이라고 한 이유는요, 오토 캠페인에서는 네거티브 해도 됩니다. 왜냐면 오토 캠페인은 따로 키워드 타겟 설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전 관련성 없는 키워드를 오토가 타겟을 하기도 하니까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네거티브를 해야 하지만, 매뉴얼 캠페인의 경우는 그냥 비딩을 낮추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픽스드 비즈만을 사용합니다. 이제 비딩 스트래티지를 선택하는 옵션에 보면요, 이제 다운 온리가 있고 업 앤 다운이 있고 픽스드 비즈가 있는데, 이제 다운 온리는 아마존에게 맡기는 거죠. 구매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딩을 조금씩 낮춰라. 업 앤 다운은 이제 여기서 더 팔릴 확률이 있을 때 비딩을 높이고 아니면 비딩을 낮춰라. 이걸 아마존에게 맡기는 건데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마존에게 맡기지 않아요. 그거를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은 뒤에 말씀드린 이제 자동화 소프트웨어, 그것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마존 자체에서 이제 비딩 스트래티지를 선택할 때는 저는 픽스 비즈만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말을 하면서 굉장히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복잡할 수도 있겠다, PPC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기본 원리와 개념을 생각해서 헷갈리는 경우에는 다시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서 몇 번이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를 너무 복잡해서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제 PPC 자동화 섹션을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작하는 아마존 셀러라면 그냥 직접 해보세요. 왜냐? 제품 한 개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포트폴리오 한 개 6개 캠페인 운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보고 이제 일주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처음 런칭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는 이제 그냥 데이터를 모으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아마존 내에서나 아니면은 이제 스프레드शी트 같은 거 받으셔서 보면서 운영하는 것은 익숙해지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나의 제품이 여러 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직접 계속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직접 계속 관리할 여력이 된다, 그러면 직접 계속 관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PPC 에이전시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달에 몇천 불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 그러면은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PPC 에이전시한테 맡기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들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배운 것들도 다 이런 PPC 에이전시들이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배우고 다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굳이 내가 직접 할 수 있으면은 맡길 필요가 없죠. 세 번째, VA를 고용해서 맡긴다. VA는 이제 Virtual Assistant인데요. 이제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은 동유럽 같은 데서 이제 아무래도 인건비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고용을 해서 PPC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오퍼레이션 관련한 다양한 것들을 맡길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많이는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게 이제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한 2개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별로였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이랬는데 되게 효과가 없어가지고 결국 안 쓰고 직접 해야지 이랬는데, 이제 헬륨10의 애토믹이라는 이제 PPC 관련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만족을 하고 있고 굉장히 괜찮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애토믹은 근데 문제가, 대부분의 분들 이제 헬륨10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셀러라면 거의 필수로 이용하실 텐데 대부분 플래티넘 플랜을 이용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이아몬드 플랜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PPT에서 설명드린 이러한 타겟을 찾아낸 타겟을 이제 다른 캠페인으로 옮기고, 중복 타겟을 원래 캠페인에서 네거티브하고 타겟 A 코스를 향해서 지속적인 비대 조정을 하는 것, 제가 설명드린 거죠. 이거를 다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품의 수가 많고 PPC에 투자하는 시간과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이용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 비용이 원래 월 199불이었는데 또 올렸더라고요. 249불인가?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일 거예요. 만약에 제품 수가 많고 좀 매출이 많다 하면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크게 아까운 금액이 아닌데 저는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직접 운영을 해보시면서 직접 체험도 해보시고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껴보시고, 나중에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런 필요를 느끼시면은 그때 이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애토믹을 활용한 자동화 예시인데요. 이 애토믹 튜토리얼을 일일이 다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그렇게 하실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키워드 타겟 옵티미제이션 룰이고요. 보시면은 이런 데서 서치 텀을 찾아라, 잘 나오는 그런 텀을 찾아서 브로드 매치를 만들고, 그리고 이건 이제 브로드 캠페인이죠. 브로드 매치 타겟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익젝트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토 캠페인에 대한 네거티브 룰이고요. 이제 잘 안 나오는 서치 텀에 대해서 이제 이 오로 캠페인, 프로덕트 타겟팅 오로 캠페인에서 프로덕트를 네거티브하고 또 이런 프레이즈를 네거티브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은 이 애토믹이 자동으로 그것을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거를 아예 헬륨10에게 맡겨서 자동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좀 못 믿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룰에 따라서 그 서제스션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함으로써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승인을 하다가 얘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 로봇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되면 그때부터 자동화를 맡겨야 됩니다. 애토믹은 꼭 이제 다이아몬드 플랜 유저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플래티넘 유저도 이제 PPC 대시보드와 이 애널리틱스 페이지까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동화 같은 건 안 되는데요.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게, 아마존 셀러 센트럴보다 훨씬 깔끔하고 유용한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요. 데이터만 하더라도 아마존은 PPC 데이터를 한 3개월까지 밖에 못 보는 반면에 이제 헬륨10에서 보면은 2년인가까지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헬륨10 이용하시면은 이제 저희 이제 제휴 할인 코드 같은 거 가입하실 때 입력하시면은 이제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이런 거라도 좀 서포트를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시고 PPC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후에 할 일은 무엇인가? What's next?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실제로 PPC를 운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판매를 하고 계시는 셀러라면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의 PPC에 적용을 해보면서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또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것들은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뭐 정보 크게 찾아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개인에 맞게 이건 좀 바꾸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씩 바꾸면서 실험을 해보실 수는 있겠죠. 이제 한번 보시고 이제 좀 한 번에 흡수하기 어려웠다 그러면은 이 영상과 또 그리고 이 이후에 드릴 이제 PDF 파일을 다시 찾아보면서 아까 그 플레이북 같은 거는 이제 실제로 보면서 해보시는 게 편하겠죠.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시다면은 이 영상의 링크를 나누어 주셔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PPT를 다운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한 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그대로 PDF 파일로 만들어서 다운받을 수 있게 근데 이 링크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이 링크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남겨둘 테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은 그 이메일로 바로 파일이 발송될 수 있게 세팅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아마존 FBA 관련해서 최신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온라인 비즈니스나 아니면 생산성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나 정보, 팁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제가 배우고 경험하는 그런 가치 있는 정보들을 나누는 그런 좀 뉴스레터 같은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스팸 메일 같은 거 절대 안 가고요. 만약에 원치 않으시면 뭐 바로 수신 해제를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하셔서 이 PDF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네,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